예, 이번 시간에 이제 법인 조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의 구분 및 납세 의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건데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로 보시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납세 의무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정리를 하면 126페이지에 보시면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 차익, 청산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그 과세 범위가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자, 127페이지에 사업 연도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법인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한 회계 기간입니다. 그 기간대로 하시면 되고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 등기일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설립 등기한 날부터 시작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설립 등기일이 만약에 17년 12월 15일이고 사업자 등록은 18년 2월 5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2월 5일부터 그러니까 기장 업무도 진행하고 하는데, 원래 법인세 신고는 설립 등기일부터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만 이제 최초 사업자 그러니까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손익 발생 시점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사업연도 설립 전에 생긴 손익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1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서 사업 개시일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 설립 비용 및 설립 이후에 자본금을 증자할 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법인 최초 설립 시에 발생되는 비용은 전액 송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비용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설립 이후에 자본금을 증자할 때, 즉 유상증자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를 하고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법인세 납세지는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입니다. 자, 128페이지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그리고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무조정의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고, 송금의 총액이 입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과 송금을 기준으로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과세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순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순자산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순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따지면 자본이 되겠고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를 하면 그러니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고요. 그죠? 감소를 하게 되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과세가 되겠죠. 즉 과세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한다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자본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순자산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순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해서 순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과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내용을 조금 더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자본이 됩니다. 이 자본은 다시 쓰면 자본은 기초자본에서 자본의 증감이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증감. 즉 자본에 대한 증감은 증자를 한다든가 배당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증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자도 있을 거고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순이익이 됩니다. 순이익. 자,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순이익으로 반영이 된다. 자본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영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재무제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죠. 처분계산서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라고 하는 메뉴 있었을 겁니다. 전표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의 순이익으로 자본에 반영을 시킨다라는 거죠. 즉 자산부채가 변동이 생겨도 순자산에 변동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과세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 있는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증가해도 자본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개념과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기업회계에서 이야기하는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순이익, 즉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세무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조정하는 방법이 130페이지에 손익계산서에 의한 세무조정과 재무상태표에 의한 세무조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131페이지에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결산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산 시에 반드시 장부에 반영이 되는 경우, 즉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는 항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신고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산서상에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도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을 통해 갖고 계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조정이 아닌 모든 세무조정 사항은 신고조정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산조정 항목에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 131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비 결산조정 항목입니다. 적시상각액을 포함하고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감가상각비는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신고조정도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그 다음에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세법상의 손금으로 확정된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금, 생산 설비의 폐기 손실, 이러한 부분들은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용으로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2페이지에 신고조정 항목의 예시에서 1번부터 23번까지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2번에 보시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이 있습니다. 과소계상액은 신고조정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비, 즉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과소상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됩니다. 자, 네 번째 소득처분이 되겠습니다. 소득처분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상법상의 이익처분에 의해서 사내 유보, 사외 유출 등의 형태로 그 귀속이 결정되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상의 소득입니다. 자,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그 귀속이 결정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속을 결정을 하는데 이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이미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귀속을 결정하면 되는데 그 귀속을 결정하는 과정을 소득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처분을 통해서 그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무상의 자기자본 계산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 금액은 소득처분은 유보, 사회유출, 기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의 대상과 시기가 되겠습니다. 소득처분은 법인의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과의 차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즉 모든 세무조정 때 다 발생을 하는 거고 시기는 세무조정을 할 때, 즉 신고를 할 때 소득처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되는 소득과 소득처분과 사외 유출되는 소득처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내 유보되는 부분은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해서 부채의 그러니까 변동입니다. 관련되는 세무조정, 변동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사항입니다. 세무조정 시에 발생되는 거다. 모든 사내 유보는 유보소득처분은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사외 유출입니다. 사외 유출은 회사 외부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첫 번째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배당입니다. 배당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은 주주입니다. 주주들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인건비, 즉 상여가 되겠죠. 상여로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임직원이 됩니다.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출이 되는 경우에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세 번째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한테 나가는 부분입니다. 기타 사회 유출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1번부터 3번까지 외의자에게 나가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주, 임직원, 법인, 외의자로 처리될 때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겠죠.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귀속이 분명한지 안 분명한지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거나 회사 외부에 유출된 것도 아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는 남아는 있는데 자산 부채와도 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예외적인 상황이죠. 예외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게 아닌 자본과 관련되는 상황입니다. 자본과 관련 있는 사항. 관련 사항들은 우리가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기타로.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것도 아닌 경우에 외부로 나가지도 않았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데 자산 부채와 관련이 없다. 그때는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133페이지에 사내 유보에 대한 부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세무조정 금액의 효과가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34페이지에 메뉴에 보시면 결산상 자본에 비해서 세무상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될 때 처분하는 부분입니다. 자, 유보로 처분되는 금액은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의 왜곡을 수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부채는 다음 연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기 이후 재무상태표에 왜곡된 자산이나 부채의 왜곡이 시정되는 경우에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유보잔액이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유보잔액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얼표에서 유보잔액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유보잔액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할 때 소득금액조정학계표상에 과목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할 때 가능하면 관련되는 자산 부채의 계정 과목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하시는데 훨씬 편리해집니다. 자, 그리고 135페이지 사회 유출은 외부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별로 소득 처분하는 과정이었고요. 135페이지 하단 부분에 반드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 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법에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 처분 금액의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소득 처분 중에 유보 처분은 차기 이후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얼표라는 서식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추후에 작성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나 기타 사회 유출은 사후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자, 137페이지에 상여, 배당,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은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배당은 배당소득, 기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보고요. 소득의 지급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입니다. 신고일이고 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배당이나 기타 소득은 법인세 신고일이 됩니다. 신고일이 귀속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상여와 인정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자료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할 때 함께 제출을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도 해야 되고 그 원천징수 내용을 신고 납부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또는 소득처분에 의한 기타 소득 인정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